네, 안녕하십니까. 취재원과 조용한 대화 취조 11번째 순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런 날 밤에는 어디 나가지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취조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을 보면 화려한 스펙을 지닌 전문가, 또 좀 당당하고 냉철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모습도 그러신지 저희가 한번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 김지윤 박사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저랑 이제 제 작년 이맘때는 한 1년 전쯤 6월 12일 이제 그쵸. 싱가포르 회담 때였습니다. 일제 북미 정상회담 때 저희 이제 현지 방송 특별 방송에 같이 함께 해주시고 네,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그렇죠. 푹 자면서 이제 돌아왔었는데. 네. 그런데 그때 기억이 그 싱가포르 공항에서 갑자기 박사님께서 저희가 드렸던 이 출연료를 갑자기 저희 본인이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 반납하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모습이 상당히 지금. 아, 그랬어요? 네. 근데 뭐가 조금 더워갖고 네. 그래서 이건 받을 수 없다. 아, 그래서 네. 드리려고 했는데 안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훈훈한 기억으로 남아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디를 보고 해야 되죠? 그냥 편안하게 앞에 카메라 보고 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정치학자 김지윤입니다. 이게 단데요. 네, 뭐 차차 이제 또 네. 얘기를 하면 되니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제 화려한 스펙이 먼저 떠오르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대 정치외교학과 석사를 하셨고요. UC 버클리 공공정책학 석사, 네. MIT 정치학 박사,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뭐 듣기만 해도 굉장히 공부 잘하는 코스를 알려주신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머리 쓰는 걸 좀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몸 쓰는 걸 훨씬 좋아해요. 몸 쓰는 걸 좋아하신다고요? 근데 공부하는 걸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냥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사실은 하다 보니까 MIT를 가셨다고요? 되게 재수가 없게 되니까 네, 네. 하다 보니까. 예, 그냥 네. 어쩌다 보니까는 뭐 특별한 재주가 없어갖고 뭐 공부를 하고 해서 계속 하게 돼서 가긴 했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몸 쓰는 거 몸 이런 쓰는 걸 거? 예, 훨씬 좋아해요. 그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 지금 통신 수사를 했었는데요. 이거 보면은 최근에 저희 SNS에 올리신 걸 보면 U2 내한 공연 티켓을 샀다. 근데 네. 스탠딩, 그러니까 서서 보는 좌석을 샀다. 저희는 U2 그룹이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에도 보면 이게 암벽탁인가요? 실내? 실내 암벽 등반이죠. 이게 손이 까진 사진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지금 매달려 있으신 거네요. 예, 외벽 이제 갔을 때. 외벽 그죠? 갔을 때. 네, 이런 운동, 격렬한 운동을 진짜 좋아하시는 건가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좀 이렇게 많이 몸을 쓰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암벽 등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 이제 중간에 그만둬갖고 네. 되게 잘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아주 묘한 중독성이 있어요. 어떤 점이 중독이 되나요? 그러니까는 딱 이렇게 코스가 있는데 그걸 끝내고 나면은 와 이거 내가 끝냈구나라는 성취감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이 세게 느껴져요. 그냥 강하구나. 그리고 김자인 선수도 보면 굉장히 작은 체구인데도 아우 멋있죠. 네, 굉장히 네. 그 올라갈 때 보면은 그 힘이 점프력이라든지 느껴지잖아요. 뭐 이런 게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그 집중력도 요하고 중독성이 있어요. 그 요즘 말로 치면 이제 엄친딸 같은 느낌이네요. 공부는 하다 보니까 MIT를 하셨고 운동과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계신데 이뿐 아니라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보면은 드디어 게레로 주니어 데뷔, 이게 그 미국 메이저리그 얘기하는 거죠. 예. 블라디미르 게레로의 아들 네. 이제 데뷔했다는 얘기도 하셨고. 잘 아시네요. 저도 야구를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번에 올스타전 홈런 더비도 나오죠. 아 맞아요. 예. 페더러 사진도 있네요. 로저 테니스. 페더러, 예. 네. 그다음에 월드 시리즈 보셨다는 얘기 있고 슈퍼밴드는 제 코플레인이 유명한 분인가요? 아니요 지금 제가 제일 꽂혀 있는 꽂혀 있는 예, 보이밴드 같은 분들. 아니요 지금 이제 제2사의 그 네. 밴드 오디션이 있어요.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네네.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보기 시작을 해갖고 네. 파이널 무대에 오르는데 네 팀 중에 제 원픽입니다. 구체적인 정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우 막 무한 재생. 오늘도 온라인 투표하고 왔어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야구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팀이 있으십니까? 팀은 딱 없어요. 제가 메이저리그? 국내 야구? 한국 국내 야구에서는 이제 원년 오비 팬. 베어스 팬이시군요. 예, 베어스 팬이죠. 저희 때는 이제 오비라고 불렀으니까 네네. 어린이 베어스 출신이고 저는 LG 팬입니다. 참고로. 아우
왜 그랬어요? 네,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두산 팬들한테. 네. 근데 메이저리그 가서는 이제 특별히 팀은 없고 이제 선수들을 이렇게 좀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누굴 제일 좋아해요? 류현진 선수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 한국인이라서라기보다 사실은 너무 잘해요. 그래서 너무 잘해서 좋아하고, 외국 선수 중에는 이제 신더가드, 뉴욕 매치. 뉴욕 매치스 신더가드도 좋아하는 편이고, 5월에 보셨어요? 그 5월달에 완봉승했는데 1대 0으로 이겼거든요. 네, 네. 근데 그 1점이 자기가 홈런 쳐서 낸 거예요. 아, 네. 그런 약간 좀 제정신 아닌 것 같은 선수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정신. 그 한국 투수 중에서 사실 김병현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김병현 선수가 그 메이저리그에서 던졌던 공들을 보면은 막 마구 같아요. 저 당시에는 이 공을 던지지 말아야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견학으로. 영어로만 네스티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저분하다. 네. 막 이렇게 훅 가서 너무 좋아했어요. 김병현 선수를. 네, 국제 정치 전문가를 모시고 야구 야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해봤습니다. 굉장히 지금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의외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계신데, 사실 뭐 요즘에 토론 프로그램도 진행하시고 네. 또 라디오도 진행하셔서 워낙 뭐 이제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반대로 또 저희가 뭐 예전에 특별 방송도 보셨듯이 답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질문이거나 그동안 난 정말 이 질문에 좀 답을 하기 싫었다, 혹시 이런 질문 좀 있으세요? 답을 이렇게 하기 싫은 것보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질문은 있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정치학자로서 이만큼 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았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굉장히 대단한 지위에 올렸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굉장히 특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특혜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있었던 거고, 물론 이제 제 인생에서도 굴곡은 있었겠지만은 훨씬 힘들게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뭔가 자꾸 포장을 하고 싶은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인터뷰를 하면.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질문은. 네, 저희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뭐 본인은 아직 그런 질문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시지만 어떻게 지금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대학을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하셨는데, 당시에 그 과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네. 거죠. 남학생이 많아서. 남자가요? 더 많은 데도 있잖아요. 공대 같은 곳에. 거기는 이과니까. 아, 저는 문과 문과였고. 중에서? 예. 정외과가 제일 많은가요? 경영학과 이쪽이 더 많지 경영학과 않을까요? 많은데 네. 경영학과는 수학을 많이 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따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연대 정외과가 100명 정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 정도가 여학생인데 저희 때만 해도 100명 중에서 여학생 10명. 육사를 가셨으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운동하고 몸 움직이는 건 좋은데 운동신경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은 생각이다 근데. 네, 그렇죠. 네. 대학에 가셔서 좀 소기의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전혀 못 거뒀죠. 그리고 이제 바로 유학을 미국으로 떠나셨는데,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을 잘 만나신 좀 운이 작용을 했던 건가요? 그 부분?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날 때쯤에 공무원이셨는데 이제 연수를 갔어요. 정부에서 보내줘갖고 한 1년 정도 갔는데 그때 UC 버클리를 가셨어요. 근데- 아버님 세대. 예. 대단하신 건데. 근데 1970년대에 미국을 가셨으니까 거의 1세대 전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뭐 그런 셈이죠. 예. 근데 굉장히 좋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우리가 70년대 잘 살았던 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야말로 개안.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넓은 세상을 봐야 된다. 항상 유학을 가야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대학교 졸업하면은 당연히 유학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을 정말 잘 만난 거죠. 언니랑 자매 이제 두 분이신가요? 네. 모두 미국 유학을 하셨고. 네. 그럼 가서는 어떤 공부를 하신 건가요, 미국에서는? 저 처음에 버클리를 갔을 때는 이제 공공정책학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경영학 쪽에 이제 MBA가 있다면 뭐 펄리시나 뭐 정책이나 이런 쪽에는 이제 퍼블릭 펄리시, 공공정책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프로페셔널 디그리. 그래서 뭐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경험이 쌓는 사람들이 MBA 과정에 와갖고 하나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여기는 이제 공공직에 있다가 이제 뭐 좀 일을 하던 사람들이 와갖고 또 이제 수업을 받으면서 한 2년 동안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가는 그런 코스였어요. 네. 말로만 들어도 대단한 곳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MIT 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MIT를 간 건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특별히 그럼 정치학을 또 바꾸신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공공정책학이 이제 아무래도 실용학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하다 보니까는 조금 더 정치학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처음에 갈 때는 이제 정치학에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치 경제를 갔어요. 근데 제 인생이 굉장히 우연으로 많이 이렇게 점철이 된 인생이라 갖고 제 이제 어드바이저가 된 교수가 픽업을 한 거죠. 그래, 그래서 미국 정치를 해라. 근데 이유는 하나였어요. 대학원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이제 전공의 세부 전공에 상관없이 통계라든지 경제 이런 걸 좀 들어야 돼요. 특히 통계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제가 좀 잘했어요. 근데 언어가 안 되니까 그거에 이제 승부수를 건 거죠, 제가. 그래서 수학을 뭐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엔 잘하더라고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보고서는 이제 수학을 잘하는 줄 알고 저희 교수가 그러면 너는 미국 정치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해갖고 미국 정치를 하게 됐죠. 미국에서 그렇게 또 이제 오래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 와서도 어쨌든 계속 전문 분야 일을 하셨으니까 미국에 혹시 지금 뭐 정가 뭐 재계에 있는 사람 중에 저희가 알만한 사람 중에 뭐 좀 친한 분, 뭐 취재원 이런 분이 혹시 좀 있어요? 친한 사람은 있는데 취재는 불가능하고. 네, 뭐 내가 연락하면 예, 받는다 뭐 이런 뭐 유명한 사람 좀 있습니까? 연락한다고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앨리슨 호커는 사실은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거지만. 네, 안보 보좌관을 네, 분이죠. 뭐 요새 북한 이슈 있으면 항상 같이 다니고 있죠. 그거 알고 친구들이 주로 국무부 쪽에 있죠. 지금 현재. 그럼 네. 오바마 정부 때도 있었던 분은 계속 있죠. 인도에서 그분들하고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이라든지 남북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까? 뭐 물어보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 또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렇군요. 그 이야기는 뒤에 좀 더 자세히 네. 해보고요. 근데 2010년에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제 10년 가까이 아산정책연구원 다니다 올 초에 나오셨는데 네. 특별히 회사를 굉장히 좋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나온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나왔는데 뭐 이렇게 거창한 이유는 아니었고, 근데 또 나오다 보니까 나와갖고 생각해 보니까는 뭐 새로운 걸 또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치학 박사하면 사실 굉장히 정형화된 길을 걷잖아요. 뭐 교수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띵크탱크에 있다든지 이런 식인데 뭐 좀 다른 길을 걸어볼 수도 있겠다. 뭐 자유롭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하신 개인적인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애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요? 애들이 커가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오히려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뭐랄까 챙겨주고 이런 물리적인 게 많았는데 이게 중학교를 들어가고 하면서 좀 더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지금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아들만 둘인데 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2 초사요? 네. 중2 아들은 전부 키워보진 않았습니다만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네, 사춘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요? 네, 견딜만 해요. 엄마 말 잘 듣습니까? 잘 들어요. 착한 아들이네요. 네. 제가 좀 못된 엄마예요. 그래서. 그럼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됐다는 거잖아요. 회사를 나오게 된. 네, 그 지금 아니면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더 바쁘게 지내지 않으세요? 회사 나오셔서? 은근 바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회사를 나오기 전과 후에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그래도 좀 더 많이 늘어나셨나요? 좀 더 제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면에서 심적으로 좀 더 가까워진 느낌? 아마 이거 보신 분들 가운데 저도 박사님한테 자녀분을 처음 여쭤본 것 같은데 두 아들의 엄마였나 싶은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줌마예요. 네. 아까 나쁜 엄마라고 하셨잖아요. 네. 집에서는 어떤 엄마신가요? 좀 엄한 편이고, 근데 또 애들하고 걔네들 관심사에 좀 맞춰주려고 하고. 같이 아까 그 TV 프로 보면서요. 네, 저희 애는 딴 거 봐요. 뭐 보나요? 뭐 쇼미더머니 뭐 이런 거. 네, 뭐 같이 봐주죠. 고등 래퍼 이런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애들이 아직까지 제 말을 그래도 잘 듣는 이유는 공부하란 말을 별로 안 해요. 엄마를 그래도 물려받았으면 공부에 소질이 있지 않을까요? 없더라고요. 그래도 학교 성적표를 이렇게 보시면 네. 그래도 좀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보이죠. 솔직히 어떠세요? 이런 점수 받아본 적이 없어. 본 적도 없어. 아니 근데 뭐 공부하란 말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뭐 못했다고 화내고 막 혼내고 이런 거 별로 없고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 학원을 중학교 2학년 돼서 처음 갔어요, 저희 첫째가. 그래요? 네, 그동안에는 뭐 그냥 미술학원, 피아노, 뭐 운동 막 이런 것만 했었고 수학학원이라는 거를 이제 중학교 2학년 돼서 처음 갔는데 진짜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아들이 이 방송을
근데 훗날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아, 그럼 중요한 거죠. 네. 잘 모르니까 와 네. 되게 신기하다 그러면서 학원이라는 걸 처음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어. 즐거워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아직 성적이 뭐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뭐 지겨워하지 않아서 그것만으로도 그런 아이들이 훗날 훨씬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성적표가 그 아이의 모든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런 상담할 처지는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흔히 뭐 이제 슈퍼맘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일과 가정을 이제 동시에 꾸리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았을 테고 또 나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박사님 나름대로 좀 노하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고충과 좀 노하우를 좀 함께 설명해 주신다면요. 고충은 이제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 거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 그런 게 크죠. 어떤 스트레스와 죄책감일까요? 난 늘 못해주는 것 같고 아. 예, 그리고 일도 늘 부족한 것 같고 한쪽을 완벽하게 아무것도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강박관념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모든 워킹맘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 뭐 하나만 잘못돼도 내가 진짜 일을 애타심 하느라고 많고. 예, 애한테 이렇게 손해가 가게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고 근데 뭐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네. 애들은 크고 시간은 가고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뭐 나이를 먹어 있고 그래서 일을 하는 분들한테는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그래요? 네, 경력이 단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사람이 다 달라요, 성격이. 그러니까 자아가 좀 강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근데 뭐 자아가 강한 사람한테 집에서 아이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아이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좀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뭐 어느 게 옳고 그른 건 아니고 자기 성격이고 자신의 어떤 뭐랄까 타고난 캐릭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사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무슨 영화를 보려고서는 이 일을 할까? 그렇죠. 내가 뭐 얼마 번다고 이걸 할까? 저희 동료 기자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그렇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내가 벌어갖고 이 번 돈을 뭐 도우미 아주머니를 쓴다면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혹은 뭐 시어머니라든지 친정어머니 용돈들이 이걸로 다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의 월급은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폭이 커지게 되고 이건 약간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의 애정을 바라지만 나이가 먹으면 엄마의 용돈을 바래요. 굉장히 현실적인 네. 얘기입니다. 네. 지금 국제정치 전문가인 박사님 모시고 지금 육아 얘기를. 네. 육아 이야기를 또 제 전공 저도 잘 모르는 분야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박사님의 전공 분야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된 지가 3년 됐고 이제 내년이 이제 네. 재선을 도전하게 되는 거죠. 선거가 11월인가요? 11월 3일. 11월 3일. 근데 지난 이제 3년 전에 이제 힐러리와 트럼프가 붙었을 때 박사님께서는 힐러리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때 흑역사를 다시 들춰내고. 왜 그때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셨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망을 네.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게 뭐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그랬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건 네. 아니고요. 이제 보통 이제 수식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돌려보고서는 이 정도의 가능성으로 이제 누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일단 그렇게 나왔고 가장 큰 패착 저뿐만 아니라 틀린 네, 네. 분들의 모든 패착은 딱 세 주에서 나와요.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여기는 당연히 힐러리 중부지역에 클린턴이 있는 데죠. 그죠? 네. 힐러리 클린턴이 가져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놓치는 바람에 이제 완전히 결과가 뒤집힌 거죠. 뭐 그거 외에는 사실 설명할 건 없어요. 근데 전 참 궁금한 게 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선거 때도 당연히 사람들이 이성적인 미국인이라면 힐러리를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사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사실 뭐 인종차별적 발언, 뭐 뭐 범죄 의혹 이런 게 끊이지 않는데도 오늘 보니까 최고 지지도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트럼프를 좋아하나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좋아하죠. 열정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그러니까 지지율 한 40에서 45% 네네. 사이를 횡보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번을 찍었던 사람들이죠. 2016년도에 그 사람들 한 90% 이상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이번 재선에도 네. 또 찍을 거다. 네.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거칠잖아요, 말이나 이런 그렇죠. 게. 근데 그게 사실은 미국 사람들 속내에 있던 얘기죠. 그거를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렇게 마음껏 해준다는 게 직설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통쾌한 거고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간 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자극제가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네, 그러니까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 이게 그러니까 뭐 흑인이 뭐 슈퍼스타도 될 수가 있고 뭐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선수도 될 수 있고 뭐 네. 장관도 될 수 있지만 백악관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래서 백인 남성들 사이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교육 수준이라든지 이런 데서 내가 밀리더라도 백인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 사회의 주류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사람들이 흑인이 백악관에 들어가는 거 보고 상당히 심적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택하는 네. 뭐 이른바 이제 샤이 보수라고 해서 겉으로 여론조사에서는 뭐 응답을 안 하거나 뭐 별로 좀 트럼프 지지 안 한다고 했지만 실제 이제 막상 투표소에 가서는 트럼프를 찍는 사람도 많았고 뭐 그렇죠. 그런 분석도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사실은 이제 정당 투표예요. 그래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나와서 공화당 후보를 찍어주느냐 문제인데 실제 이제 투표장에 가느냐.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할까? 뭐 메인스트림도 아니고 트럼프가 그리고 공화당 당원도 사실은 아니었었고 예전에는. 근데 힐러리 클린턴이 되느니 그래도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죠. 근데 어쨌든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른바 뭐 식자층이라고 하는 뭐 지식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언행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뭐 문제를 몰고 다니는 약간 트러블 메이커 같은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는 게 맞나? 이런 여론이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여론을 이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의견도 많지 않을까요? 그럼요. 한 50% 정도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도 어떻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인기가 선거는 그 뭐랄까 약간 내가 누구를 많이 지지한다 안 지지한다 이런 설득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투표장에 나오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는 흑인들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는 백인들의 투표율이 높았어요. 특히 백인 남성들. 그래서 결국엔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할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걸 결정을 하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그런 면에서 유색인종, 특히 흑인들을 투표장 밖으로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동력이 조금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는 나를 덜 싫어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어떤 좀 승부가 갈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 반대로 우리와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뭐 지금까지는 전에 없던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판문점 회동 같은 네. 경우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이벤트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도 뭐 몇 달 뭐 며칠을 준비하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이루어진 건데 판문점 회동을 이번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정말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트럼프 대통령 다운 이벤트였다. 네,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그럼 김정은 형도 정말 모르고 당일 전날 연락받고 나왔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물론 이제 한다면은 갈 준비는 되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굉장히 내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회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라고 했을 때 좀 더 공식적으로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요구를 더 하는 방식을 취해주기를 원했던 거지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워낙 트럼프 대통령 전문가시니까 전문가까지. 이번에 그럼 트럼프 대통령 정말 이 20개국 정상회의 오기 전부터 치밀하게 저희 갔다가 한국 가서 내가 짠 이 얘기를 해야지 해서 이벤트를 좀 치밀하게 좀 준비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백악관 스태프들 뭐 소문 들어보면은 전혀 몰랐다 그러고 그리고 전혀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예, 떠나기 전에 이제 뭐 안 만난다고 얘기를 했었고 뭐 생각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만날까 말까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계기는 뭘까요? 갑자기? 막판에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지난해 싱가포르 때도 그때가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사실 이번 그 베트남 네. 때도 사실 그때는 그 여러 첫번에 스캔들이 좀 있었죠. 스캔들이 한참 네. 있었고 사실 이번에도 사실 민주당 토론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남과 북이 좀 가까워지기 위해서 미국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국내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남북 관계를 좀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계속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을 좀 믿어야 될까요? 일단 정치인의 가장 큰 목적은 재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좀 이야기가 안 풀린다든지 약간 미스터리어스하다. 그래서 왜 그랬지 생각이 들면은 항상 그것부터 보시면 돼요. 아, 선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어요. 북한 이슈를 이제 뭐 나쁘게 말하면 이용하는 거고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건데
한 가지는 자기가 지금 치적으로 이제 외교적인 치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북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왔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노이 결렬 이후에 북한 측에서 올해 안으로 미국 측에서 어떤 뭐 협상안이라든지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장담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선거는 내년이에요. 그렇죠. 한 1년 정도가 비잖아요. 그 사이에 정말 무슨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있게 되면은 그거는 민주당으로서는 공격 포인트가 되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예, 뭐 그렇게 뭐 김정은하고 뭐 사랑에 빠졌다는 둥, 뭐 러브레터를 교환한다는 둥 하더니 이게 뭐냐. 물론 외교 정책이 미국 선거에서는 거의 영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그게 예, 있을까요? 영향력은 없지만 미국 민주당 측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하나 된다는 점에서 본인한테 이제 좀 불리한 거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 외교 정책 중에서 그래도 자기가 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북한 이슈예요. 그렇죠. 이란 같은 경우도 힘들고 중국도 사실 좀 힘들고, 북한은 정말로 그야말로 탑다운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거든요. 또 전임 정부랑 차별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하고 뭐 할 만한 가치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그런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는 게 그렇죠.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시기에 이제 내년 이제 11월 이제 1년 조금 몇 달 남았는데 재선이 될까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저 이제. 뭐 지금 그 판도로만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네. 전임 정부 부통령이 지금 유력하다고 나오고, 오늘 뭐 여론조사에서는 조 바이든이 이기는 걸로도 나왔던데, 일단 조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일단은 계속 이기는 걸로 네. 나왔어요. 근데 선거라는 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지도 아는 거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말씀 좀 흐리시네요. 흐려야죠. 다시는 이제 흑역사를 안 쓰리라. 네. 근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완주를 할 수 있을까? 네, 뭐 건강상의 얘기도 나오고 나이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랑 맞대결하기에 조금 카리스마 부족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 대신 또 민주당에서 또 다른 이제 후보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양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그런 만한 지금 인물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눈에 확 띄진 않지만 지난번 후보 토론회 이후로 카멜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여성이고 흑인이고 흑인이죠. 그래서 굉장히 뭐 두각을 나타냈다. 그리고 엘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었고, 뭐 홀리안 카스트로 예전에 그 하우징 앤 어반 디벨롭먼트라는 그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네. 부처. 거기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장관을 했었던 젊은 이제 히스패닉계 남성. 네, 그런 정치인도 있고, 그래서 몇 명 눈에 이제 띄기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좀 봐야 돼요. 어떤 스타가 만들어질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아끼셨는데, 혹시 다음 북미 정상회담은 언제쯤 할지는 좀 예측하실 수 있을까요? 아유, 그걸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제가. 뭐 올해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내년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대략 뭐 아니면 뭐 어떤 시기쯤, 뭐 재선을 앞두고라든지 뭐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판문점 회동의 약발이 떨어질 때쯤. 그럼 올해 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네, 북한은 이제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지금 뭐 동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아마도 네. 뭐. 그러니까 갑자기 조금 양보하는 듯한 제스처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뭐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고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2, 3주 안에 그때 발표는 2, 3주 안에 실무 협상이 들어간다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좀 봐야 되고, 거기서 막 잘 돌아간다 싶으면은 뭐 한 번 더 정상회담이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는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재선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아끼고 미국 정치를 네. 미국 전문가시긴 하지만 최근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같이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한일 문제가 지금 한일 갈등이 좀 가장 심각하잖아요. 네. 어떤 국제 정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본은 지금 왜 이러는 건가요, 우리나라한테? 경고의 메시지도 있고 여태까지 자기들은 이제 많이 참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글쎄 뭐 선거용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베 총리가? 예,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약간 그건 너무 단편적인 설명인 것 같고요. 아베 총리의 어떤 성향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크게 자신들이 손해를 볼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럴 게 없다, 일본. 예, 국제사회에서. 왜냐면은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그렇죠. 예,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만약 해본다면 네.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후에 약간은 좀 자유무역 질서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무너졌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TPP를 탈퇴했다는 그렇죠. 거. 트럼프 그거를 대통령도 잘하는 거죠. 그건. 네. 근데 아베 총리가 국제사회에서는 그래도 자유주의 어떤 가치,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가치 이런 거를 그래도 주섬주섬 끌고 간다라는 평가를 받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 조치는 그런 걸 좀 이번 조치는 훼손하는 훼손을 거잖아요.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전까지는 그런 이미지를 잘 쌓아왔어요. TPP가 미국이 탈퇴했지만 그거를 또 그래도 CPTPP로 만들어냈고, 뭐 EU하고의 자유무역 협정도 맺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참 원망스러운 부분이 많은 일본 총리지만은 국제적인 평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아베 총리가요? 네. 사실 그래서 저희 지금 뭐 계속 뭐 청와대에서도 뭐 대응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국제사회와 공조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어쨌든 이제 동북아 안보에서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이 잘 지내는 게 좋잖아요. 우리와 그럼요. 일본이. 근데 지금 사실 미국이 뭐 저희가 뭐 취재한 바로는 알려진 바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좀 침묵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이? 공개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압박을 주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그래도 제일 동맹국 하면은 뭐 사실은 한국보다는 일본이고, 일본이. 예, 일본이 더 앞서고, 뭐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뭐 영국이 물론 제1의 동맹국이지만 네.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두고 보자라는 이제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굳이 여기에 막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국제정치 전문가시니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계속 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사실 뭐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좀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일본과 계속 이렇게 척지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조금 더 빨리 움직였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뭐 아쉬움은 조금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외교력을 집중을 시켜야죠. 근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니까 전 사실 뭐 일본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이것이 묘안이다라고 말씀드릴 건 없지만 냉정하게 판단하고 합리적인 길을 가야 되는 건 맞아요. 일본하고 척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이 또 있고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한국이 끼어서.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긴 하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그런 지정학적 요인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일본하고는 사실은 언젠가는 손을 잡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지금 뭐 일단 일본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하고 있겠지만 뭐 추가 규제를 검토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슬기롭게 이걸 헤쳐 나가야 하고 또 정상적인 또 외교 관계를 다시 일궈내야 뭐 산업이든 경제든 이런 거 다 영향에 끼치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뭐 어쨌든 박사님으로서 또 연구원으로서 또 지금 나와서 또 이제 방송 진행자로서 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박사님의 그럼 다음 꿈은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뭐 더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저는 편안하게 은퇴하고 싶어요. 은퇴요? 네. 그게 꿈이에요. 그럼 어디서로부터의 은퇴인 거죠?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지금 하는 일이 어디로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다 보면 뭐 다른 게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인생이 항상 우연으로 만들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디든 가든 적응은 잘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 편안하게 은퇴를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멋진 말인데요. 편안한 은퇴. 끝으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지윤 하면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어떤 사람으로 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 현재 같으면은 진실된 사람으로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중에는 그냥 잘 잊혀졌으면 좋겠어요. 잘 잊혀진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냥 이렇게 잊혀져 있다가 뭐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이 한 10년 전쯤에 혹은 20년 전쯤에 방송 나왔던 사람인데 딱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안하게 잘 살고 있더라. 그냥 뭐 소박하니 그렇게 잘 잊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박사님을 이제 방송에서만 뵙고 이렇게 속 이야기를 해보는 건 처음인데 굉장히 매력도 많으시고 의외의 면이 많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오늘 지금 보람찬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야구 선수 누구 좋아하세요? 저요? 네. 저는 LG 트윈스의 박용택 선수를 좋아합니다. LG야. 아름다운 은퇴 그리고 또 잘 잊혀지는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이 잘 키우시고요. 네. 잘 될 겁니다. 공부 지금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